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우.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네, 지난주와 같은 옷을 입었네요. 아 그러네요. 우연치 않게 또 네네.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을 보자면은 네네. 제일 큰 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또 마이크론을 제재하겠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네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 거예요? 중국의 인터넷 안보 심사 공판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CAC라는 데인데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뭐 이런 데가 있는구나 했는데 네. 이제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에 약간 보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한테 이제 구매 중단을 지시를 한 거죠. 지금 마이크론이 연간 매출이 작년 매출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비중을 하면 한 20%, 25%가 돼요.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 매출이 빠지는 거거든요. 큰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메모리가 3사밖에 없어요. 그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네. 마이크론 안 쓰면 그죠? 근데 미국이 마이크론 빈자리 너네가 채우지 말라고 네, 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 채울까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채우든 네. 채우지 않든 지금은 메모리라는 게 공급 과잉인 상황이고 네. 시장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안 팔더라도 일단 재고 소진은 될 거 아니에요. 깔려 있는 재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고 실제로 5월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네.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전달 대비해서.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수요업체들이 빨리 재고를 축적하려는 니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고 뒷바닥이 빨리 나오는 거죠. 아, 이 마이크론 제재가 뭐 삼성 하이닉스나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 수혜나 수혜죠. 아니면 악재냐 그런 말이 많았는데 수혜네요. 네, 수혜로 볼 수 있어요. 오. 이게 우리가 뭐 미국 말을 듣던 듣지 않던 수혜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혜의 폭이 얼마나 깊이가 되느냐는 우리의 판단에 달린 거죠. 중국이 이렇게 네. 세게 나와버리고 네. 제재를 하면은 미국도 지금까지의 이 행실을 본다면 네.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대표님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맞설 거라고 보시는지, 뭐 중국 기업을 또 제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미국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10나노 미만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게 이제 2018년, 막 17년 이럴 때니까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규제를 더 강화를 했거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나노까지 못 들어가게 막았고 네. 그리고 디램은 18나노 이하에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럼 사실상 거의 그렇죠. 못 들어가게 한 그래서 거예요.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을 확 꺾어버린 거거든요.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공산당이 수세적이다. 미국의 공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이제 자기들은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네, 그쵸. 우리가 GDP가 세계 20% 수준이고 미국이 25% 수준이면 한번 비빌 볼만한데 네. 왜 우리는 맞고만 있냐.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제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도 이제 뭔가 신용은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많이 또 제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은 중국이 한 번 한 거다. 맞아요. 계속 두들겨 맞고만 있었어요. 중국은. 네. 그럼 미국이 여기서 반박을 하지 않겠네요? 일단 지금 모드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하고 뭔가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해빙 무드가. 네. 그러면서 앞으로 좀 이제 잘 지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외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대내적인 메시지로 봐야 돼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되게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그 경제라는 게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네. 뭔가 이제 중국을 때리고 뭔가 막 뭐 맞아요. 세계에 나가서 뭔가 뭐 대접받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은 팍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뭔가 좀 관리하는 측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기존에 뭐 중국을 뭐 제재를 그만두고 다시 잘 지내자 이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적인 그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디커플링 대신에 딜리스킹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리스크를 네, 그렇죠. 이 중국하고 일하는 거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딜리스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말장난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미국이랑 중국 갈등이 참 점입가경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또 새우등 터지고 있다. 네.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또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뭐 삼성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네. 삼성 제품을 사지 말자. 네.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뭐 이미 안 사는데요. 뭐. 그 전부터 안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한때 네. 삼성 갤럭시 폰이 중국 부자들한테는 약간 과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요? 저 옛날에 막 2000 한 10몇 년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 갤럭시 노트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네. 이게 부의 상징이었대요. 아 또 화면도 커가지고.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게 애플한테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0%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0%. 뭐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워낙 이제 중국에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기술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뭐 이제 삼성 제품을 더 이상 불매할 것 없어요.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불매할 것 없고 이제 중국이 불매할 수 있는 거는 중간재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자국 기업들이 못 따라와요 아직까지. 그죠? 중국의 뭐 YMTC가 낸드 플래시에서 좀 따라온다고 하지만 디램이나 뭐 파운드리는 아직 못 따라오기 때문에 뭐 한국산을 불매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때처럼 뭔가 때리고 이런 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약간 그런 건 했어요. 뭐 한알령 풀어준다라고 해서 뭐 우리 뭐 CN블루의 정영화 씨가 뭐 중국 예능에 출연하고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막혔잖아요. 또 다시 무산됐죠. 네. 진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 엔터주의한테는 딱지였죠. 네. 근데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 중인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만약에 뭐 중국한테 등을 돌리게 되고 중국이 국내 기업들한테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미중 그 반도체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TSMC하고 UMC 같은 뭐 회사들도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TSMC의 중국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첨단 팹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시안에다가 낸드 플래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는 첨단 팹이에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비중을 낮추긴 했는데 한 30%까지 낮추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문제예요. 하이닉스도 한 45% 정도. 그렇죠. D램을 생산해요. SK 하이닉스는 그 우시라는 곳에다가 D램을 생산하는데 그게 40% 정도 생산하고 네. 있고 인텔이 미국 정부한테 기점을 받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를 SK 하이닉스한테 팔고 도망갔죠. 인텔이 SK 하이닉스한테 낸드 플래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낸드 플래시의 30%를 또 다른에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제일 문제인 거죠. 일단 이번에 그 반도체 그 기술 규제 있잖아요. 뭐 파운드리 14나노, 디램 18나노, 그리고 낸드 플래시 128단 요 규제를 1년 유예를 받았어요. 네. 올 10월이 되면 1년 유예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1년 유예를 받으려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팹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요. 완전 고물 공장이 돼버려요. 저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그렇죠. 테크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인텔 귀뜸 받고 네. 빤스런했네요. 그렇죠. IMF 때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JP 모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SK 증권한테 이거 떠넘기고 네. 그래서 나중에 막 송사까지 벌이고 했는데 나쁜 사람. 네, 이게 동맹이라고 하지만 네. 결국 그 자기 이익이 우선이죠. 자국 이익이 우선이죠. 최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국 이익에 맞게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데 네. 나타난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유럽인데 유럽판 칩스법이 나왔고 또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면서 좀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의 중심이 지금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게 뭔가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맞수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라는 게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네. 그게 70년 역사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된 게 70년이고 올해 트랜지스터 개발 70주년이거든요. 쇼클리라는 아저씨가 약간 천재인데 인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쇼클리가 어떤 기업의 사람이죠? 벨 연구소에 그 노벨상 받은 네, 윌리엄 쇼클리가 또 정신을 잠시 놓으셨네. 아니 갑자기 역사 네. 공부를 왜냐면 네. 이게 반도체 제조의 역사를 알려드려야 되지. 그래요?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진짜 알았네요. 네, 그래서 네. 70년대 미국이 이제 소련하고 우주항공 기술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때 스푸트니크 막 가지고 유인선을 뭐 달을 쏜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반도체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기업들이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네. 비싸서 못 샀어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비싸게 사줘서 산업을 활성화를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쇼클리 아저씨가 중요한데 쇼클리 아저씨가 벨 연구소에서 자기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뭐 승진도 누락되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힘들어서 같이 일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별 볼 일 없는 놈이 가서
TI에 가서 엄청 돈을 벌고 이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벨 연구소를 그만두고 자기도 TI로 가나요?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도. 아. 네. 벨 연구소면 동부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뉴욕 주변에 있었겠죠. 그래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네. 마운틴 뷰라는 캘리포니아에다가 쇼클리 랩이라는 걸 만들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사는 자기 엄마가 사는 대로 엄마 사는 데 근처로 왜 거기로 갔나 했네요. 네, 그 마운틴 뷰가 네. 지금의 실리콘밸리예요. 그럼 거기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쇼클리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탄생하고 굉장히 그러네요. 직결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쇼클리가 이제 또 사람 뽑아가지고 막 했는데 또 괴롭혔겠죠. 괴롭히고.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페어차일드에서 네. 이제 그때 뭐 8인의 배신자라고 하는 8명이 쇼클리 랩에서 페어차일드로 갔고 페어차일드가 이제 반도체 전문 회사가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반도체 네. 전문 회사.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나와서 막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어칠드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든 무어, 인텔 창업자, AMD 창업자, 네. 로버트 로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서 70년대는 소위 미국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80년대 들어서 열심히 기술을 캐치업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오고 된 거죠. 일본이 80년대는 세계 톱 10의 장비 회사 중에 7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네.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자랑했는데 지금 중국을 때리듯이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네. 미일 반도체 협정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를 망가뜨렸고 그 틈을 타서 한국하고 대만이 반도체를 가져온 거예요. 90년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요. 요거를 미국이 이제 다시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이걸 따라오려고 하니까 다시 중국을 손을 보고 반도체 기술을 누구한테 밀어주려고 하냐? 일본한테. 자기들이 제재해놓고 다시 밀어준다. 맞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짜는 새로운 판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판을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뭔가 일본하고 다시 관계를 좋게 하고 삼성이 R&D 센터를 일본에다 세우고 네. TSMC는 일본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을 세우고 마이크론은 5조 원을 투자해서 EUV 라인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클러스터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인가요? 그렇죠. 이게 소재 부품 장비가 있잖아요. 일본산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국산화를 했다고 해도 이거를 일본 거를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개발하려면 일본 회사하고 붙어서 해야 돼요. 갈수록 우리나라가 뭐 미중 반도체 갈등이라든지 뭐 네. 일본 사이에서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미중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봤는데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 주에 시장이 상승과 하락 좀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주 단위로 뭐 제가 분석할 능력은 없고요. 일단 저는 올해 전체 시장을 보면 네. 반도체를 되게 좋게 봤어요. 상저하고를 다 예상했죠? 아니요, 저는 상반기부터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상반기부터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1, 2, 3월, 4월까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오르면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좀 조정을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죠? 왜냐하면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가 실적 시즌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좋게 봅니다. 시장을. 만약에 반도체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럼 지금 빨리 어떻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사시면 그걸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찔리네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오를 거 찾지 말고 네.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을 잘 선별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템 합류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네. 좀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처럼 또 좋은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